자, 이번에는 고위험 신생아 질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고위험 신생아라고 하면 일찍 태어난 아기들, 그죠? 그리고 체중이 2.5kg가 안 되는 미숙아, 요런 애들이 고위험 신생아겠죠. 그럼 이런 애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먼저 얘네들한테는 빈번하게 호흡이 멈춘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호흡이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생겼을 태아였을 때 태반이 하는 일 중에서 호흡을 도와준다 하는 게 태반이 하는 일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니라 태아였을 때는 자신의 폐로 호흡을 안 해도 태반이 숨 쉬는 것을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응애 하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태반의 힘을 빌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비로소 자기가 자신의 폐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 자신의 폐를 나왔을 때 낙하산처럼 쫙 팽창시킬 수 있는 물질을 자기 태아였을 때 비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곡차곡 비축했다가 출산하면서 응애 하고 오는 순간에 폐가 접혀져 있던 우산이 쫙 펴지는 것처럼 펴지면서 비로소 폐가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상적인 아기들인데 얘네들은 일찍 나왔잖아요. 일찍 세상 바깥으로 나오니까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을 많이 갖고 나오질 못했어. 그래서 우산이 쫙 펴지듯이 쫙 펴지지가 않아서 숨 쉬는 부분에 있어서 폐의 기능이 미숙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폐의 기능이 미숙해서 숨 쉬는 데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빈번하게 호흡이 멈춘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항상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미수가 첫 번째 질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초자양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자양막증 하는 거는 그 안에 가로는 참고로만 아시면 되는데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외울 건 없어요. 근데 뭔가 호흡에 문제가 있다 느낌이 오죠. 초자양막증이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명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미수가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숙아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때 온도는 30에서 32도, 습도는 55에서 65%, and 산소를 줄 건데 산소는 30% 미만으로 주자 그런 말을 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산소를 너무 진하게 많이 줬어. 농도를 진하게 과잉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애기 눈에 문제를 줘서 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환의 이름이 뭐냐면요. 수정체 후부섬유증식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더라도 수정체 이런 말 나오면 아 눈하고 관련되는 거고 산소를 많이 줘서 그렇다더라 라는 정도까지는 눈도장을 찍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수가 두 가지 질환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가 호흡과 관련 있는 초자양막증, 눈하고 관련 있는 수정체 후부섬유증식증 두 가지가 있다.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말 그대로 뭐냐면 장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으로 어떻게 됐다? 장이 썩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괴사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은 왜 일어납니까? 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균입니다. 그래서 균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긴 거라서 이 아기와 다른 아기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이 아기가 썼던 젖병 같은 거를 다른 애들도 같이 쓰면 옮아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괴사성 장염은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떡한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격리해야 돼. 그리고 또 의료진은 간호조무사분이나 간호사나 뭐 다른 의료진들 모두가 이 아이를 만졌으면 그 손에도 균이 묻었으니까 그 묻은 손으로 정상 아이들을 만지면 다른 애들도 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교차 감염인 거죠. 손이나 기구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여러분 장이 지금 안에서 썩고 있거든.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안에 장 안에 내용물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안에 고여가지고 썩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장이 썩고 있는데 음식이 자꾸자꾸 들어오면 애기한테 음식물, 영양액이나 음식물을 주면 장에 안 그래도 질퍽질퍽하고 있는데 또 음식물이 들어와서 더 썩겠지. 더 질퍽질퍽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한테서 가장 포커스적인 핵심의 간호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금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금식이라는 말은 어떤 것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입으로 주는 거 그죠? 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경구로는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애기들은 금식해야 돼. 음식물이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장으로 들어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한테요. 위관을 삽입할 거예요. 그럼 위관을 삽입한다면 우리는 흔히 위관을 삽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입으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위관으로 영양을 주기 위해서 삽입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얘네들한테는 위관을 삽입한 목적이 위관으로 영양을 주기 위해서 삽입한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위관으로 영양액을 유동식을 줬어요. 그럼 그 유동식이 결론은 뚜루루 내려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장으로 가겠지. 지금 장 안에서 썩고 있다잖아. 질퍽질퍽해서. 근데 또 장에 위관으로라도 음식물이 들어오는 게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이때 위관을 왜 꽂았냐면 안에 장이 질퍽질퍽하니까 거기를 좀 깨끗하게 빼내서 안에 있는 뭐 가스나 분비물 액체나 이런 질퍽질퍽한 거를 빼내서 좀 바짝 말려주려고 그래서 위관을 꽂은 거예요. 그래서 위관을 삽입한 목적은 체액이나 가스 같은 거를 빼내려고 음식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빼내서 안에를 말려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입으로도 안 되고 위관으로도 안 줘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먹고 입으로도 안 들어가고 위관으로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요 반드시 정맥으로 공급합니다. 수액으로. 그죠? IV로 해서 정맥으로 영양이나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차 잘못하면 음식물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수분 전해질 불균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경구로도 안 되고 위관으로도 안 되고 정맥으로 줘야 된다는 거 봐주시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에 장에 있는 내용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빼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아물면서 말라지겠죠. 그럼 서서히 말라지면 회복기에 들어서면 바로 음식물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워밍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기에는 멸균된 물이나 전해질 같은 거를 조금씩 줘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는 잘 먹네, 특별한 문제가 없네 하면은 이제 모유나 유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모유도 처음에는 조금 희석시켜서 좀 연하게 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 워밍업을 해서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때 장염이 있으니까 여러분 배도 볼록하게 얘네들이 그렇고 배도 아프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어떤 자세가 안 좋다? 보기가 안 좋다. 보기라는 게 엎드린 거잖아요. 엎드린 자세 안 좋겠다.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겼는데 배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마사지 안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설사 같은 거 했을 때 막 또 하면은 기저귀 같은 거 착용했을 때 더 막 실리고 자극을 주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저귀 착용도 안 합니다. 되셨습니까? 복이 아니고요. 복부 마사지 하는 거 아니고요. 기저귀 착용 같은 거 하지 않는다는 거. 되셨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꼭 그래도 유념해 두실 거는 신생아 괴사성 장염은 감염성 질환이라서 격리한다는 거, 그리고 금식한다는 거, 그래서 일절 어디로만 준다? 플루이드로만 준다는 거, 그리고 위관을 삽입하는 목적은 분비물이나 이런 거를 빼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 정도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아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를 말한다? 태어나서 12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아기 시기 때는 여러분 우리 했었지.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 시기에 뭘 이루라고 했었습니까? 이루어야 될 숙제가 엄마와의 신뢰감,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의 젖을 빨면서 안겨 있으면서 신뢰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불신감이 생긴다 라고 말했어요. 에릭슨은.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영아기 시기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어디에 만족을 느낀다고 말했다? 입에 만족을 느낀다. 무조건 아이들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입에 만족을 느낀다. 입에 쾌락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구강기라고 했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영아기 시기는요, 신체적인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라는 거. 그래서 신체적인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 하면은 영아기, 뭐 또는 태아기, 사춘기 이런 거 있는데 영아기가 성장이 가장 빠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중. 자, 체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기들이 성장 발달이나 발달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말할 때는요, 체중도 보고 또는 신장도 보고 또는 머리 둘레도 보고 또는 흉이 가슴 둘레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를 체크할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체중이에요. 그래서 체중은 영아의 건강 상태나 또는 신체 발달 상태의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는 것, 체중입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첫 번째 출생하고 나서 12개월 때 있죠. 12개월 때, 또 두 번째도 12개월 때, 이때 12개월 때 신장, 그리고 이때 12개월 때 체중, 두 가지는 조금 눈도장 잘 찍어두세요. 자, 그러면 12개월 때 키는요, 출생 시에 몇 배가 된다? 1.5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50cm다. 그러면은 1년 되었을 때 얼마라는 거예요? 1.5배가 증가하니까 1.5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얼마다? 6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1년 되었을 때 예상되는 키는 65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개월 때 체중은 출생 시에 3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아기가 몸무게가 3.5kg다. 그러면 3배라고 했으니까 1년 되었을 때 곱하기 3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되었을 때 이 아기 예상되는 몸무게는 10.5kg가 된다. 이렇게 문제 물어도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참고로 하시는데 3개월 때 있죠. 3개월 때는 몸무게가 어떻게 된다? 체중이 2배가 돼요. 출생 시에 2배. 12개월 때는 3배. 그러니까 3개월까지 꽤 많이 크는 거죠. 그죠? 몸무게가 많이 느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영아들이 1년이 안 되었을 때 이 아기가 죽는다면 그 원인은 대부분이가 뭐다? 선천적 기형입니다. 기형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선천적 기형이라고 하면 국의 파열이라든지 그죠? 국의 파열이라든지 또는 소두증이라든지 그죠? 또는 문해아라든지 이런 것 등이 선천적 기형이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성장 발달은 머리부터 발끝으로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으로. 그래서 머리 쪽인 목 쪽부터 해서 발 쪽인 걷기까지 순차적으로 발달하는데 통상 이 중에서 하나 정도 알아둔다면 목가누기 꼭 알자 그랬어요. 그래서 목가누기는 3개월 정도라고 해도 되고 보기에서 말이에요. 나오면 또는요 보기에서 3개월이었고 걸쳐서 있다면 2, 3개월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2개월에 초점을 둘게요. 2개월. 그 다음에 4개월 때 어떤 일을 한다? 뒤집어요. 4개월 때, 2달 뒤. 그 다음에
다음에 2달 뒤인 6개월 때 어떻게 될까요? 앉아요. 앉아. 근데 이때 앉는 거는 혼자 앉을 수 있어요. 혼자 앉을 수 있어요. 6개월 뒤인 6개월 말고 2달 뒤인 8개월 때 이제 어떡할까? 기어요. 그죠? 또 8개월 2달 뒤인 10개월 때 어떡할까요? 서요. 그리고 또 2달 뒤인 걷기는 12개월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외우지는 않더라도요. 목을 가누는 거는 한 2, 3개월 정도다. 그 다음에 혼자 도움 없이 혼자 앉는 거는 6개월 정도다. 그런 거는 보기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참고로 낯가리는 거, 애기들이 낯가림 있는 거 있죠. 막 낯선 사람 보면 울고 하는 거, 그거 언제쯤이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때 심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치라는 거 있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유치. 자, 유치가 처음으로 나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6개월인 거죠. 그래서 이때 유치가 나는 6개월 때인데 이때 나오는 치아가 어떤 치아다? 하악류 중절치라고 합니다. 하악류 중절치. 그래서 아래쪽에서 가운데 앞니가 2개 올라오는 거죠. 그게 언제 난다고요? 6개월에 나오죠. 그럼 6개월에 잇몸을 뚫고 나온다는 말을 맹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때 나와서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계속 나거든. 그래서 모든 유치가 다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는 6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완성이 될 건데 30개월이 되면 모든 유치는 모두 몇 개가 된다? 20개의 유치가 나온다라고 했었었죠. 그죠? 요거까지 한번 봐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치가 나오는 이 6개월 정도부터 12개월까지 철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뭐를 시작했습니까? 이유식을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유식입니다. 그럼 이유식은 유치가 나면서부터라고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이유식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6개월 정도부터 해서 12개월 안에는 시작해야 돼. 12개월 안에는.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유식을 왜 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말기에 특히 필요한 영양소가 철분인데 그 철분을 아기가 출생하면서 가지고 나간다 그랬죠. 철분 도시락통에 철분을 가지고 나간다 그랬어. 엄마한테서 가지고 나가. 얼마 먹을 거? 6개월 동안 먹을 걸 가지고 나가. 그래서 6개월 동안에는 그 철분 도시락통에 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섭취를 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랬죠. 바닥나. 그럼 그때는 걱정 안 해도 돼. 왜? 유치가 나니까. 유치가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유식을 통해서 철분을 보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 그렇게도 한번 문제 있죠. 보시고. 그럼 이때 이유식을 할 때는 처음부터 뭐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이유식을 좋아하는 애가 없어. 애들 제일 맛없어 하는 거 세레락인가 그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 마트 같은 데 보면 조그만 통 같은 데 든 거 있죠. 세레락인가 뭐 있었잖아요. 엄청 맛 안 먹을래. 그거 잘 먹는 애는 먹성 진짜 좋은 거야. 안 먹어. 그래서 안 먹기 때문에요. 젖을 똑같이 수유를 많이 잔뜩 먹게 하면요. 이유식 더 안 먹어. 왜? 먹기 싫은데요. 맛있는 젖이 있는데 왜 먹겠어요? 우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유식을 할 때쯤 되면요. 조금씩 이제 젖 먹이는 양을 줄여야 돼. 그래야 배가 고파서 먹기 싫은 이유식이라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유식을 하고 나서 수유를 해야 돼. 그래서 이유식은 수유 전에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배불리 먹고 나면 이유식 안 먹으려고 하니까 배고플 때 좀 먹여놓고 남은 부족한 부분을 우유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막 이유식 이 났다 그래서 이가 딱 6개월 또 올라왔어. 오늘 전부 마트 가서 장 봐가지고 막 고기 사오고 다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그 처음에는 어떡한다? 곡류, 그 다음에 야채, 그리고 과일, 고기 이 순서로 준다는 거. 그래서 곡류, 야채, 과일, 고기 순서로 준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음식을 줘야 되겠죠? 맨날 뭐 똑같은 거 줄 수는 없잖아. 그럼 새로운 음식을 줄 때는 얼마 간격으로 준다? 4일에서 7일 간격으로 한 가지씩을 준다는 거. 4일에서 7일 간격으로 하나씩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먹기 싫어서 아이가 혀를 밀어낼 거라고요. 그래서 뱉어낼 거기 때문에 얘들한테 줄 때는 혀 안쪽으로 넣어서 준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숟가락 있죠. 그런 걸로 해서 혀 안쪽으로 밀어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기 이유식을 하다가 딸꾹질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 따뜻한 보리차를 조금씩 준다는 거. 따뜻한 보리차를 조금씩 준다. 이런 거 물을 수 있죠. 딸꾹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뜻한 보리차를 조금씩 준다. 그 다음에 8번 싫어하는 음식은 어떻게 한다?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조심하세요. 억지로 먹인다가 아니라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9번 계란 흰자는 여러분 달걀에서 흰자가 알레르기가 잘 되는 거 아시죠? 흰자는 알레르기가 높아. 그래서 흰자는 늦게 줘야 돼.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흰자는 12개월 정도부터 주는 게 좋아요. 그 전에 말고요. 되셨죠? 이유식의 방법, 눈도장 잘 찍으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치아위생입니다. 치아위생입니다. 자, 그러면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보통 젖은 수건 같은 걸로 닦아줄 수도 있고요. 젖은 수건 같은 거나 꺼지에 묻혀가지고 입안을 닦아줄 수도 있어. 또는요 칫솔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건으로 닦거나 칫솔을 쓰는 거를 치아 위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합니까? 라고 하면은 유치가 나면서부터 시작할 거야. 유치가 나면서부터 치아 위생은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이때 칫솔은 언제부터 쓸 수 있냐 이래 말하면 영아기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 유치가 언제 났었지? 유치가 나는 게 6개월에 났잖아. 그래서 6개월 때부터 났으니까 이때부터는 칫솔을 쓸 수 있다고. 이때 칫솔을 쓰는 게 영아기라는 게 6개월 이후부터 유치가 나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영아기 때 유치를 자기가 어떻게 이를 닦아 애기가? 그게 아니라 엄마가 닦아주는 것도 칫솔질을 한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칫솔질을 시작한 시기 이렇게 물으면 영아기 또는 6개월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 그런데 보기 2번에서는 혼자라고 있어요. 혼자 셀프로 칫솔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쯤부터 될까요? 4세에서 6세부터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가지 구별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불소를 좀 줄까? 왜? 불소를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줍니까? 치아 우식증 예방하려고 불소를 쓰는 거죠. 그럼 이때 불소를 공급하는 것도 이가 나면서부터 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불소를 공급하는 시기 알아두셔야 되는데 언제다? 6개월에서 12세 정도까지가 됩니다. 불소 사용 이렇게 말하면 6개월부터 12세까지다. 그리고 이때 학교에서 불소 양치를 하지. 불소 용액 양치. 그죠? 그럼 이때 불소 용액 양치를 할 때 불소의 농도는 어떻게 줍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불소 양치할 때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때 만약에 매일 한다면 불소 용액의 양치액은 불소 농도는 0.05%.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매일 할 때의 4배 해가지고 0.2% 되셨죠?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구강 첫 검진이라고 돼 있죠. 자, 구강 검진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요거 그래도 눈도장으로 좀 찍어두세요. 보기에서 국시에서 나왔어요. 구강 검진을 하는 시기는 18개월에서 29개월 18개월에서 29개월
입니다. 그래서 유치가 거의 완성되는 이 시기 때 구강 첫 검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때 충치를 막는 방법, 이때 예방이라는 말은 치아 우식증 예방하는 방법.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을 어떻게 해야 돼?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죠? 저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겠지. 왜? 탄수화물이 당이니까. 그 다음에 간식을 제한해야 되겠죠. 제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많이 먹자? 음식물 찌꺼기가 그냥 안에 쌓여 있지 않고 흘러내리게 하려면 물이 많은 음식이 좋아. 물 같은 게 좀 많이 나오는 음식, 그게 바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씻겨 내려가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청정식품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일이나 야채는 권장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안 좋아? 캐러멜 이런 거 안 좋지 않을까? 그죠? 캐러멜 이런 거. 그럼 이에 찍찍 들러붙는 거 그죠?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청정식품이 좋다. 그 다음에 이 보호해주는 역할하는 단백질, 인, 칼슘 이런 거를 권장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에는 일광욕입니다. 자, 일광욕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올라야 돼?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D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타민 D 떠오르고 이게 만약에 일광욕을 제대로 안 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가 생긴다? 구루병. 그래서 구루병을 막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일광욕을 해야 된다. 그럼 이때 일광욕은요, 자외선, 적외선 어떤 걸까요? 자외선. 그죠? 자외선을 쬐어주는 거죠. 일광욕 하면은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을 말합니다. 알아두실 것. 자, 그러면 일광욕은 햇볕이 어떤 때 해야 되냐면요. 햇볕이 가장 쨍쨍할 때가 11시에서 3시 사이예요. 그런데 일광욕은 햇볕이 너무 강한 시기는 피해야 돼. 너무 강할 때는. 그래서 11시에서 3시가 가장 햇볕이 쨍쨍하다고 했으니까 그 시기를 피하면 11시 이전, 그죠? 3시 이후 이 시간이 일광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구별하실 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일광소독 있었죠. 일광소독. 자, 일광소독 같은 경우는 언제 합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결핵환자의 가구 또는 침구 그리고 서적 이런 거 버릴 순 없잖아요. 다 태워버릴 순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일광, 자외선을 통해서 살균 작용을 한다 그랬어. 이때 일광소독은요. 햇볕이 쨍쨍할 때 쨍쨍한 시기에 해주는 거고 일광욕은 쨍쨍한 시기는 피해서 해준다는 거. 그 말입니다. 구별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기저귀 발진입니다. 기저귀 발진입니다. 자, 기저귀 발진은 여러분 모유를 먹는 애들하고 인공 모유를 먹는 애들하고 누가 더 발진이 잘 일어나냐면 설사가 일어나니까 발진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유의 장점에 뭐가 있었다? 설사 가능성이 준다 그랬어요. 설사를 더 자주 하는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야. 그러면 설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발진도 잘 일어나니까 1번에 보시면 인공 영양아들한테 많겠죠. 그리고 이때 발진이 일어날 때는요. 기저귀를 어떻게 해야 돼? 자주 갈아줘야 되겠죠. 자극을 받으니까 발진이 생기니까 자주 갈아줘서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피부 발진이 일어나서 빨갛게 헐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피부 재생 크림 이런 걸 발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이 함유된 피부 재생 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발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있잖아요. 비누로 엉덩이를 닦아줘도 돼요. 발진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런데 발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비누를 쓰면 너무 자극이 되고 더 쓰라리고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발진 일어나면 비누를 쓰지 말아요.
됐나요? 그리고 발진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피부를 뽀송뽀송 건조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파우더를 발라주거나 이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 그 다음에 항생제, 용고, 이거 여러분 발진이 세균 때문에 생긴 건 아니야. 그래서 항생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세균 때문이면 항생제가 들어가지만 항생제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때 엉덩이에 소독 효과가 좋은 알코올을 닦아준다? 큰일 나죠. 쓰라려서.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 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비누로 닦아도 되지만 발진이 일어나고 나서는 비누 사용을 하지 마라 하는 거, 요거 좀 조심하시고, 피부를 어떻게 한다? 뽀송뽀송하게. 그러나 파우더 X, 연고, 알코올 이런 거 X라는 거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방접종은 여러분 무슨 면역이야? 예방접종은 인공 능동 면역이죠. 우리 다 알지만 인공 능동 면역입니다. 알지만 여러분 자꾸 할 때는 같이 반복을 하세요. 아셨죠? 자꾸 머릿속에 세뇌가 될 수 있도록 안 쓰면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요. 인공 능동 면역입니다. 그럼 이때 인공 능동 면역은 뭐를 넣어주는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냐면 항원을 주입하는 거라 그랬어. 항원을 넣어주는 건데 항원이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이야. 그 이물질 뭘 넣어줍니까? 생균, 그리고 또는 사균, 그리고 또 톡소이드, 그죠? 요런 거를 주입해서 면역이 생기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인공능동 면역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이때 인공능동 면역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할 건데 얘가 가장 이상적인 면역입니다, 여러분. 인공능동 면역이 가장 좋은 거야, 면역 방법에서. 그럼 이때 예방접종하기 전에 그리고 예방접종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엄청 많이 물어. 엄청.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예방접종 전에는 어떻게 한다? 전날 목욕을 피하라. 그리고 체온을 측정을 한다 했죠. 왜냐하면 열을 재봐서 열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미뤄야 돼요. 예방접종을 미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감염이 있으면 또 지금 균을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루는데 만약에 고열이면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룬다는 거죠.